역사 반전 팟캐스트라는 거를 이제 8회째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역사 반전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 이게 역사가 이렇게 바뀌었으면은 어떻게 됐을까 그 이후에 이제 그런 이제 하나의 가상에 의해서 좋은 아이디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좋은 아이디어. 그래서 동학농민혁명이 100년 전에 성공했으면 과연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 모양 이 꼴이겠는가, 뭐 그런 좀 안타까움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사드 문제라든가 또 촛불혁명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제 문재인 정권의 우왕좌왕하는 모습, 뭐 이런 거를 볼 때 1894년 도학혁명기 때의 그때 상황과 국제 환경도 너무 비슷하고 자칫 잘못하면 또 나락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기로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나락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한 하나의 교훈으로서 우리 이화 선생님이 그동안 공부를 반평생을 두고 아마 공부를 하신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제 전봉준 동상 건립 운동도 하시고 또 내년이 3.1운동 이제 100주년을 맞이하니까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마음가짐을 다시 한다는 의미에서 오늘 대담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예, 그 당시로 우리 전봉준 선생이 그 당시에 그 고부 밀란이라는 걸로 해서 이제 출발이 됐는데, 그 당시의 상황이 우리 금년의 촛불혁명과 거의 흡사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시대의 배경이라고 그러면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그 내부 문제입니다. 조선 후기부터 이를테면 기득권 세력, 양반이라든가 지주라든가 이들이 많은 특권을 누리고, 그런 속에서도 이 부정부패가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안동 김씨 이른바 세도 정치가 있었고, 대원군이 잠시 10년 동안 이걸 청산하려고 했는데 다시 이제 민씨가 들어서서 더욱 심한 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약해서 얘기를 하면은 고부 군수 조병갑이 바로 전봉준이 살던 곳으로 수령이 됐어요. 그래서 부정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뭐 그 물세를 안 받기로 했다가 또 받았다가 뭐 하든가 그 하여튼 많은 부정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전봉준은 평소에 이 훈장을 하면서 많은 세력을 모았어요. 농민 세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타도를 해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호응이 뭐 대단했었죠. 그럴 때 조병갑은 하나의 표본이 될 뿐이지 아주 그 탐관 원리의 상징물은 아니에요. 다 그랬어요. 다른 수령들이. 그래 하필 전봉준 살던 곳에서 또 그러다가 이제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정식 저항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이게 1876년 개항이 되는데 그 항에서 여러 이제 외세가 들어왔죠. 일본을 비롯해서 미국 뭐 독일 뭐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들이 다 여기 목적이 있냐면 공산권을 만들어 놓고 이권을 차지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예를 들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광산 개발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운산 금광이라든가, 그래서 이 독점적으로 광산 개발하면은 그 금을 캐갑니다. 그래서 그
전부 실어갔어요. 그리고 또 일본은 주로 일반 자원도 물론 이권을 차지했지만은 식량이 모자라서 일본이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오사카 지역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들의 식량 공급지가 바로 우리나라를 택한 겁니다. 당연하죠. 그때 유럽에서 뭐 미국에서 무슨 식량 수입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힘을 잡으니까 점점 더 이제 이권을 확대해 나간 거예요. 이 외세라는 것은 우리에게 물론 이제 선교사들이라든가 학교를 지어주고 또 정부에 자문도 해주고 뭐 독일에 이제 밀렌토르프라든가 이런 사람 재정고문으로 와서 해주기도 했지만은 근데 이걸 이제 국민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게 아유 우리 양식이 모자라는데 다 가져가는구나. 또 지식인들은 야 금이라는 건 나라의 부인데 이것을 다 빼가는구나. 이런 두 가지 그 위기에 봉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후회와 외환이 이제 겹쳤다고 할 수가 있는데 네. 그 당시에 전봉준 접주가 지식인으로서 또 농민군의 대표로서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그 조건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첫째는 아까 말한 대로 이 양반의 특권 지주의 이 횡포 이런 것에 대한 민중적 그런 저항 의식이 조선 후기부터 일어났어요. 쉽게 말하면 정조가 죽고 나서 1812년 평안도를 중심으로 해서 홍경래 우리 이제 관서 농민 전쟁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때부터 아주 민중 세력이 미나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냥 뭐 잠자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노비는 다 도망가고 이 행정 수령들한테도 막 공문을 보내가지고 괴서 방서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났었어요. 그때 전봉준은 예리하게 절대로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준비를 많이 했어요. 가령 실화적인 그런 개혁 사상이라든가 이런 걸 준비하고 와서 또 많은 세력을 모아놨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래서 야,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야 신호를 한번 보내면은 야 일어난다. 그래서 전봉준이가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배경, 시대적 그런 불만 세력이 꽉 차 있는 것을 전봉준이가 어떻게 보면 불을 질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봉준이가 그때 무슨 조직이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다만 전봉준은 농민 조직은 둘의 조직인데 이게 전국화가 될 수가 없어요. 향촌 단위예요. 그러니까 둘의 조직을 이용하더라도 그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동학은 전국적인 함경도라든가 평안도 일부를 빼놓고는 전국적인 어떤 조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전봉준이 주목한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전봉준은 1894년 이 봉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2, 3년 전에야 교도가 된 거예요. 접주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를테면 그 후발 주자지 동학으로 봐서는 근데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바로 그 조직을 이용해야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학이라는 조직이 종교로 볼 수 없는 대목이 많아요. 인간 중심, 그러니까 평등 사상이라든가 유무상자라고 해가지고 있고 없는 자가 서로 이제 밥이 없는 사람은 밥을 주고 서로 이렇게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봉준 같은 농민 지도자가 그것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상당히 맞아떨어진 것이죠. 근데 거기에 상대적으로 이제 갑오 개혁이라는 것을 그 당시에 이제 일종의 뭐 반동적인 걸로 해서 이제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김홍집을 중심으로 한 이제 안동 김씨 세력이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제 민비하고 대원군이 어떠세요? 역학관계가 어떻습니까? 그 당시의 세력이. 그러니까 민비하고 대원군은 이거 우리가 한자로 쓰면 빙탄 불상용이에요. 이게 얼음과 숯과 관계여서 도대체가 같이 갈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흥선대원군 뭐 집안으로는 며느리가 되고 시아버지가 되지만은 정치적인 경향은 전봉준은 그 세도 정치를 타도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참
흥선대원군은. 네. 근데 그것은 조선 왕조가 다 그래 왔어요. 어떻게 척족을 견제하느냐. 근데 척족 견제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흥선대원으로서 실패한 것이죠. 네. 두 번째는 이 문벌 정치를 타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흥선대원군은 왕권을 확립해야 되겠다. 네. 그렇죠. 문벌이 세지면은 왕권이 약화됩니다. 그렇죠. 예, 왕은 바지저고리처럼 돼버려요. 권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타파하는 것인데 민비는 자기 민씨들을 그 자기가 고아처럼 자랐는데도 그 민씨들을 다 등장시켜가지고 모든 자리를 다 차지하고 이권을 모두 거머쥐고 근데 심지어 개항이 된 뒤에도 민씨들은 이게 나라의 위기를 생각하지 않고 벼슬을 팔아먹고 자기들 이권 차지하는 데만 몰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세력은 완전히 이 서로가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항 이후에 완전히 흥선대원군은 정치적으로 자기 아들까지도 며느리 아들하고 완전히 그 정치 대립 관계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불행한 것이죠. 그 당시에 이제 요새로 치면 이제 최순실 같은 사건이 이제 진령군 사건이라고 있었습니까? 있었어. 그러면 그 진령군이 그 당시에 민비의 측근으로서 어느 정도까지 국정을 용단했습니까? 이 엊그제도 이 촛불시 좀 얘기하면서 내가 네. 거리 강연도 네. 여러 번 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든 게 네. 바로 지금 말한 진령군입니다. 진령이 이게 무당이에요. 무당. 그런데 이 민비가 자기가 굉장히 그 불안감을 느껴요. 사진도 물론 안 찍고 뭐 자기 거처도 한 군데가 있지 않아요. 방도 막 구조가 복잡해요. 찾지를 못하게끔 만들어 놔요. 이게 얼마나 불안했는가. 그러니까 아마도 그리고 이 밤에 잠을 안 자요. 고종과 민비가 이거 아주 작은 얘기 같지만은 나라 국정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점이 오늘날과 대비가 돼요. 잠을 못 자면 뭐 하느냐 하면 그때 판소리꾼들 아래랑 타령 이런 걸 신나잖아요. 그걸 막 밤에 공연해요. 그리고 무당을 데려와서 또 푸닥거리를 해요. 밤새도록. 이게 아마 민비의 불안 심리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 중에 또 하나 얘기를 하면은 이 고종이 커피 중독자입니다. 선교사들이 가서 커피를 자꾸 먹으라고 하니까 이 먹였잖아요. 그걸 먹으면요 나 같은 체질은 커피를 아무리 마셔도 잠을 그대로 자요. 근데 체질에 따라 다르잖아요. 고종은 커피를 먹으면 잠을 못 자요. 아침까지도 그대로 밤을 새우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새워요. 거기에 가장 역할을 한 사람이 진령군이에요. 진령군이 아주 아마 수완이 아마 내가 보니까 최순실이 못지않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아픈 것을 잘 긁어주고 그래서 막 푸닥거리고 위안을 해주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막 특권을 주는 거지. 이제 동병원 바깥에다가 무당 신당도 만들어 주고 또 그 진령군에 추천한 사람들이 있어요. 요새 말해봐 장관 뭐 이런 중요한 자리들 그러면 추천하면 그걸 또 임명해요. 문고리 3인방 같은 거를 이제 그렇죠. 그러면 또 임명을 해요. 그러면 그때 또 와서 뭐 할 거예요. 그 사람 정직한 정치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관료가 될 수 없어요. 근데 또 부정을 해먹고 그렇지. 이렇게 말썽을 부리고 해서 시대는 다르지만 어떤 점에서 진령군의 케이스가 오늘 최순실 케이스가 약간 상당히 많이 닮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일본이 어느 제국주의 단계에서 한국의 그 당시에 그 정한론이라는 게 이미 이제 무르익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상대적으로 러시아 쪽의 세력도 서서히 이제 친러파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런 것이 역학관계가, 그리고 청나라는 이제 이 일본군을 막기 위해서 또 청군을 투입하고, 그런 것이 어느 순간에 한꺼번에 일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서히 그렇게 무르익은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때 그 외세들은
우리가 이렇게 잠자고 있을 때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밀정을 보내가지고 다 파악을 했어요. 특히 일본의 경우는 명치 유신이 완성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각제로 전환을 합니다. 그 내각제라는 상당히 입헌 군주제와 약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단계에 오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정한론입니다. 사실은 정한론이라는 건 나중에 만들어낸 말이 틀린 말이에요. 왜냐면 그때는 대한제국이 없었기 때문에 정한론은 아니고 조선을 정벌하자는 그런 논이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걸 만들어내다 보니까 정한론이라 쓰고 있지만은 그때 일본에 많은 소위 유럽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 뒤에 나와 이름 드러내면 많아요. 뭐 일본에 가면 그런 사람 동상이 다 써 있습니다. 대한침략의 원흉들이 전부 중요한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이또 히로부미도 있고 유키자와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정한론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조선을 정한한다. 조선을 우리가 식민지를 만든다. 제일 목표죠. 그때 이제 그래서 중국에다가 입김을 떼낸다. 그래서 이것이 준비를 하는 과정에 물론 군대도 양성하고 여러 가지 구상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까맣게 몰라요. 이게 심지어 신사 유람단이라는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일본이 경비도 다 대줘요. 그래서 일본의 공장, 군사 시설, 뭐 다 보여줘요. 군대 시설을 뭐 감탄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뭐 하느냐? 근데 그것은 껍데기만 본 거예요. 보여준 것은 칠판을 만들기 하나의 공작입니다. 우리는 이만큼 되어 있다. 이들이 우리한테 맞서 싸워봤자 소용없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때 김홍집 같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거기 껴 있었어요. 다. 그런데 일본은 그러고 하고 있을 때 청나라는 벌써 청나라 아편 전쟁 이후에 다 깨졌어요. 열강들이 천진, 북경, 상해, 조차지를 만들어가지고 이럴 때에 자기들이 맨맛 하니까 뭐냐? 조선이 뭐냐? 번속국이다 이거야. 저거 우리의 변방 정부에 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 청나라의 조선 정책이나 명나라 조선 정책은 아니거든. 조종만 하고 적당히 내부 문제에 대해서 안 건드려요. 그런데 이 청나라는 엉뚱하게 와서 근데 또 갑신 정변이 일어났을 때 그 민씨정부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청나라를 군대를 요청하잖아요. 온 거에 기회가 좋아. 원세계 같은 자들 와 이게 총독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를 정세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청나라 날뛰는 거예요 여기서. 청나라는 공사관이 서울에 없었습니다. 그 이제 상무 관계 보는 그런 곳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속국이기 때문에 정식 외교 관계가 아니다는 거예요. 벌써 시대에 뒤떨어진 거예요, 청나라는. 그럴 때 또 러시아가 등장합니다. 러시아는 남진 정책을 꾸준히 제정 러시아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시베리아를 청나라에 먹었어요. 청나라 보고, 아까 조차지 막, 나눠 줄 때, 니들, 우리가, 육지로 올라오잖아, 이제. 그렇죠. 우리 내려간다. 그러니까 청나라 조정에서 뜨거워라 해가지고 조약을 맺었어요. 북경에서 조약을 맺었는데 그게 뭐냐? 종이대를 갖다 놓고 지도를 갖다 놓고 러시아가 시베리아 이쪽에 아무르강, 그게 흑룡강이요. 아마 이쪽에서 요렇게 해서 이걸 떼달라 하니까 떼줬어요. 그러니까 엥겔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럽의 다누브 땅 쭉 흘러오는 그 유역보다 더 넓은 땅을 종이 한 장으로 러시아 다 먹어버렸다. 그 지금 오늘날 브라디보스톡 다 그것이에요. 그렇죠. 연해주라고 하는데. 연해주. 그런데 그때 이제 부동항을 만들기 위해서 브라디보스톡을 건설한 겁니다. 그래서 건설해서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온 거예요. 그런데 왜냐면 러시아가 유럽을 거치면 저 대서양을 거쳐가지고 인도양을 거쳐가지고 이쪽으로 옵니다. 그 거리가 얼마나 먼가요? 근데 순양함을 그때 보낼 정도로 이만큼 러시아가 동방에 대해서 이쪽은 붙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랬는데 블라디보스톡이 있으니까 바로 직선으로 내려온 거죠. 그렇죠.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만주와 한반도와 러시아의 최종 목표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 그 소위 시베리아 남부 시베리아 황무지예요. 지금에 막 개발을 많이 했지만은 그게 밀림지대고 호랑이가 막 드글드글 나와서 길 하나 내놓으면은 그 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이럴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만주와 조선. 근데 조선이 더 중요해요. 왜 그러지? 만주도 상당히 농업 생산이 모자라요. 그래서 한반도 그때 농업 생산이 굉장히 높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점이 있어. 그래서 러시아 우리나라의 제일 먼저 이권을 차지한 게 뭐냐면은 압록강 일대의 산림 벌채권이었어요. 그때 막 이런 나무들, 근데 이 나무를 갖다가 어디다 쓰느냐 하면은 바로 시베리아 개발하는데 철도 부설이라든가 이런 데 쓰는 거예요. 그만큼 러시아가 이권에 한 번에 밝았어요. 근데 우리 쪽은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일본만, 청나라만 있는 줄 알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주목을 별로 안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내부에는 정말 부정부패로 썩고 문드러지고 이런 환경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